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드는 더 딥 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제공된 한 개인의 파산 사건 관련 공식 문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개인 파산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 현실을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적 절차가 실제 개인의 삶과 어떻게 만나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됐던 개인 파산 사건이고요. 물론 사건 번호라든지 관련된 분들의 신원은 저희가 다 비식별 처리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요. 네, 그게 중요하죠.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에 그러니까 2024년 9월에 파산 선고가 예정돼 있었고 11월에 첫 번째 채권자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사건입니다. 네,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네요. 채무자분은 이제 56세 여성이셨고요. 주민번호 뒷자리는 당연히 비식별 처리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세요. 직업이 없으시고. 네. 과거에 한 1987년부터 한 5년 정도 전자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요. 아, 네. 경력이 있으셨군요. 그리고 주거 상황을 보면 현재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세요. 보증금이 300만 원, 월세는 10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요. 네, 보증금이 아주 소액이네요. 근데 이게 꽤 오래되셨어요. 2007년부터 계속 비슷한 형태의 임대주택에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아, 십수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오신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 파산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되신 걸까요? 보고서를 보면요. 파탄 시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어려워진 시점을 2024년 3월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배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배경에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남편분의 문제, 그러니까 의처증이나 알코올 중독, 폭행 같은 문제 때문에 본인이 조울증을 앓게 되셨다고 해요.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그러다가 2003년에 남편분이 사망하신 후에는 이제 홀로 자녀들을 키우셔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활비랑 양육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카드 대출을 받기 시작하신 거죠. 아, 생활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네. 그게 처음엔 소액이었을지 몰라도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원금이랑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저희가 법률 용어로는 지급 불능 상태라고 하죠. 거기에 이르게 되셨다는 겁니다. 네, 참 개인적인 어려움이 결국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어진 그런 경우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빚, 채무와 남은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채무 상황부터 보면요. 총 채무액이 약 3,109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채권자는 사실상 한 곳이었어요. 한화생명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채권이 양도되거나 해서 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모아져 있었군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빚은 대부분 2017년 7월경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원금만 따져도 한 3,075만 원 정도 됩니다. 발생 시기도 비교적 명확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냐는 거예요. 보고서상으로는 주로 의료비하고 생활 관련 비용, 그러니까 기타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사치나 낭비, 투자가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쓴 돈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생존형 부채에 가까운 거죠. 이게 나중에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 예를 들어 관제인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우선 변제 대상인 재단 채권은 없었습니다. 재단 채권. 그게 없었다는 건 절차상으로는 좀 더 간단해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변제할 재원이 있다면 그 재단 채권부터 갚아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분의 재산 상태는 어땠나요? 빚은 3천만 원이 넘는데. 재산은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채무자분 명의로 된 재산은 농협은행 예금 53만 원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임대주택 보증금 300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다 합쳐서 353만 원인 거죠. 아, 353만 원이 전 재산? 네. 그리고 이 재산마저도 과거의 근로소득으로 마련된 거라고 하고요. 최근 5년 동안 뭐 다른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그런 내역은 보고서상으로는 없었습니다. 정말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신데 그럼 법원에서 이 사건을 관리하도록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있잖아요. 네네. 이 파산 관제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떤 의견을 냈는지 궁금합니다. 파산 관제인이 법원을 도와서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중립적인 전문가 맞죠? 네, 맞습니다.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이 절차에서 아주 핵심적이죠. 먼저 환가,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요. 네, 환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에 보면요. 현재 가지고 계신 예금 53만 원. 이거는 법적으로 6개월간의 생계비 보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소액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소액 보증금은 압류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법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주거자금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은 이 두 가지 재산, 예금 53만 원과 보증금 300만 원을 환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환가 포기라고 하는데요. 즉, 채무자가 이 최소한의 재산은 계속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나눠줄 재산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환가할 재산이 사실상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파산관제인은 가족들 재산도 조사를 합니다. 혹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미 사망하신 배우자나 부모님, 그리고 성인 자녀들 명의로 특별히 조사된 재산은 없었습니다. 부칙은 1971년에, 남편은 2003년에 이미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아, 가족들 쪽으로도 뭐 숨겨둔 재산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의 최종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월소득이 없고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다. 둘째, 환가에서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도 찾지 못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이 파산 재단으로는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예를 들면 관제인 보호수 같은 비용조차 충당하기가 어렵다. 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법률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라서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니 여기서 끝내는 것, 이걸 파산 절차 폐지라고 하는데요. 이 폐지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렇군요. 절차를 그냥 종결시키는 게 맞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면책, 즉 이 빚을 아예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는데요. 채무자에게 뭐 낭비가 심했다거나 재산을 숨겼다거나 사기 행위가 있었다거나 하는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 빚을 탕감해주지 않을 만한 특별한 잘못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즉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채권자 측, 아까 그 하나생명보험 쪽에서도 이 면책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채권자도 동의했다는 거군요. 그러면 뭐 사실상 면책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참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는 좀 더 자세히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가족 상황도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지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27세 된 아들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아, 장성한 아들이네요. 네, 그리고 22세 된 둘째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이 채무자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채무자가 이 아들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성인 자녀들이니까요. 네, 그리고 별거 중인 가족으로는 78세 노모가 계셨는데 이분 역시 채무자가 부양하는 관계는 아니었고요. 네, 개인 파산 사건이지만 이렇게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구성원의 정보까지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군요. 네, 혹시 부양가족 유무나 아니면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실제 법원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의 파산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채무자의 안타까운 사정부터 시작해서 채무와 재산 내역, 그리고 파산 관제인의 조사 결과,
또 법원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파산 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네요. 네. 핵심은 결국 지급 불능 상태인지 확인하고 환가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평가하고 또 면책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죠. 맞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갚을 능력이 없고 나눌 재산도 없으며 빚 탕감을 막을 만한 잘못도 없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 한 개인의 경제적 실패나 어려움이 꼭 그 사람만의 책임이나 잘못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처럼 질병 문제나 가족관계의 어려움, 실직 같은 예상치 못한 여러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파산 및 면책 제도라는 것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법적인 구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사회적 장치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들을 위해서 지금의 법적 구제, 그러니까 파산이나 회생제도 외에 어떤 예방적인 지원이라든지 혹은 좀 더 적극적인 회복을 위한 도움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각해 볼 만한 깊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법적 구제 그 너머의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방금 전문가님께서 던져주신 질문처럼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